1944년 12월 29일 2104 17시에 캐롤 스미스 소령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민도로에 새로 점령한 비행장에서 자신의 노스롭 P-61 블랙 위도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없이 칠흑 같았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8,000피트 상공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에는 레이더 조작수 필립 포터 1등 중위가 SCR-720 레이더의 빛나는 녹색 스코프에 몸을 숙였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에서 가장 정교한 공중 레이더였습니다. 스코프에는 지상 잡음과 비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29살이었고 6건의 공중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418 야간 전투기 비행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상공에서 3개월 연속 일본 폭격기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폭격기들은 계속해서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상 통제 요격소는 북쪽에서 여러 대의 적기가 접근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루손에서 출격하여 민도로 앞바다에 정박한 미군의 침공 함대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표준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일 전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매일 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3운의 20mm 히스파노 기관포가 그의 발밑에 장전되어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4.50 구경 기관총 내 정은 기체 등 부분에 포탑에 있었습니다. 연료는 5시간의 순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P-61은 탐조등 빛을 흡수하기 위해 광택 있는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었습니다. 기수에는 시간 낭비라는 문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정비 반장이 3일 전 그것을 그렸습니다. 이 이름은 예언적임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표준 교범은 야간 전투기 조종사가 임무당 한 건의 격추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접촉, 한 번의 요격,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일본군이 미군 야간 전투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을 깨뜨릴 참이었습니다. 다음 6시간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전례 없는 일을 해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4대의 적기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피격당하지 않고 이 일을 해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목표물과도 시각적 접촉을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단 한 대의 폭격기도 아래의 미군 함선에 도달하게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본 육군 항공대는 3년 동안 거의 처벌받지 않고 필리핀 상공에서 작전했습니다. 그들의 폭격기 승무원들은 이 하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상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단순히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미군 전투기를 피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규칙이 막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고 잔혹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13일 밤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폭격기들은 민도로의 미군 진지를 47번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47건의 개별 공격이었습니다. 미군 P-38 라이트닝 전투기는 이들을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야간에 너무 느리게 상승했고 레이더도 없었습니다. 원시적인 레이더를 장착한 개조된 더글레어스 A-20 폭격기인 미군 P-70 하벅도 이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95마일이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종종 시속 280마일로 순항하여 격차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 계산은 미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베티로 알려진 단 한 대의 미쓰비시 지포엠 폭격기는 1톤의 폭탄을 실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일본 폭격기들은 2척의 리버티 선박을 침몰시키고 8척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상에 주차된 17대의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총 143명의 미군 인력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2100시부터 300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대였습니다. 일본군 승무원들은
북쪽에서 접근하여 6,000피트의 구름층을 뚫고 하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미군 비행장이나 정박한 함선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구름 속으로 상승하여 사라졌습니다. 주스띠아라. 미군 대공포 사수들은 어둠 속으로 맹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예광탄은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비와 구름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공포 사격으로 확인된 격추는 없었습니다. P-61 블랙 위도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간 전투기로 특별히 설계된 첫 번째 미국 항공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트윈 엔진과 3명의 승무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SCR-720 레이더는 최대 5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졌습니다. 이 항공기의 최고 속도는 시속 366마일이었습니다. 418 야간 전투기 비행대대는 9월에 홀란디아에서 첫 번째 P-61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4개월간의 작전 이후였습니다. 전체 비행대대는 단 7건의 확인된 격추 기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4개월 동안 7건의 격추에 해당했습니다. 일본 폭격기 승무원들은 자신감을 가질 만했습니다. 그러나 캐롤 스미스 소령은 그 패턴을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 주일 동안 매일 밤 그는 무전교신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상통제소가 야간 전투기들을 접촉 지점으로 유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레이더 조작수들은 거리를 외쳤습니다. 조종사들은 시각 접촉을 보고했지만 곧 구름 속에서 그것을 잃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문제가 항공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야간 요격을 주간 전투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 뒤로 가서 사격거리에 접근하고 사격한 다음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의 구름 속에서 시각적 참조 없이 이탈하는 것은 목표물을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이더는 5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의 지상 잡음으로 인해 유효 사정거리는 아마도 3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일단 경고를 받으면 지상 잡음 속으로 급강하하여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다른 모든 사람이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종사들은 이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과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구름을 뚫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P-61의 우월한 속도를 사용하여 뒤에서 접근하고 사격한 다음 폭격기가 추락하는 동안 폭격기의 꼬리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그런 다음 격추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후 그는 순찰 고도로 돌아가 다음 접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이탈하지 않고 접촉을 잃지 않으며 전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이고 직관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 내 모든 야간 전투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범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숫자를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P-61은 시속 225마일로 순항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일반적으로 시속 180에서 230마일로 비행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얕은 강에서도 그들의 속도와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3분의 20mm 기관포는 포문당 1분에 60발을 발사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단 2초간의 사격으로 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근접 유지, 치명적인 공격, 그리고 계속적인 추격이었습니다. 그는 3일 전 이 기술에 대해 포터에게 브리핑했습니다. 24살의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포터는 명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피격당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그들이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서 적이 그들을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레이더로 적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아래쪽으로 사격할 것이었습니다. 적 포수들은 그들이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곳을 쏘게 될 것이었습니다. 포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제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오늘 밤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함대가 그들의 성공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44년 12월 29일에 스미스 소령과 포터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태평양의 야간 전투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206시 순찰 시작 19분 후였습니다. 무정위에서 지상 통제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문해피 2일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도 방향은 340도였습니다. 적기가 7,000피트 고도에서 접근 중이었습니다. 거리는 15마일이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북쪽으로 선회했습니다. 포터는 레이더 스코프를 응시했습니다. 포터는 접촉을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의 방위는 338도였습니다. 거리는 12마일이었습니다. 고도는 7,200피트였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트윈 프레센 위튼이 RE 1800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비행 속도가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시속 250마일, 270마일, 그리고 290마일까지 도달했습니다. 포터는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10밀리였습니다. 고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시각 접촉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경보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둠, 구름, 그리고 엔진의 꾸준한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포터는 거리가 8마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7,5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목표물보다 약간 위쪽과 뒤쪽에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는 이제 공격 위치에 있었습니다. 포터는 거리가 6마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포터는 4마일의 거리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지상 반사파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산 위를 비행 중이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의 시선이 계기판을 훑었습니다. 비행 속도는 시속 280마일을 나타냈습니다. 고도는 7,500피트였습니다. 비행 방향은 340도였습니다. 이곳의 구름은 더 두꺼웠습니다. 완전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시야는 전혀 없었습니다. 포터는 3마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은 약간 오른쪽에 있었고 접근 중이었습니다. 포터는 이 마일의 거리를 보고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기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구름층을 뚫고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포터는 1마일의 거리를 외쳤습니다. 목표물은 동일한 고도에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둠과 계기판에 하얀 불빛뿐이었습니다. 포터는 스미스 소령이 0.5마일 거리에서 유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소령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더 어두운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트윈 엔진 폭격기였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그것이 미쓰비시 Ki-21 셀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육군 중폭격기였습니다. 온실형 기수, 높은 날개, 그리고 트윈 테일을 통해 즉시 식별되었습니다. 거리는 600야드였습니다. 폭격기는 직선으로 수평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항 중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블랙 위도우가 600야드 뒤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4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조종간의 방아쇠로 움직였습니다. 거리는 300야드였습니다. 폭격기의 배기구는 칙칙한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하늘에서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거리는 200야드였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방가소해를 눌렀습니다. 3분의 2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밤하늘은 총구 화염으로 환해졌습니다. 5발 중 1발 꼴인 예광탄이 주황색 번개처럼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격은 폭격기의 왼쪽 엔진을 명중했습니다. 파편들이 튀어나갔습니다. 불꽃이 뒤로 흩날렸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2초 동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포문당 12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총 48발이었습니다. 셀리의 왼쪽 날개가 폭발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파열되었습니다. 불꽃이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피어났습니다. 폭격기는 왼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기수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그것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6,000피트, 5,000피트, 그리고 4,000피트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2,000피트 고도에서 폭격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개가 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동체는 끝없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충돌을 보았습니다. 아래 산비탈에서 짧은 주황색 섬광이 있었습니다. 포터는 조용히 격추한대라고 보고했습니다. 기고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기술을 올렸습니다. 굴렸습니다. 그는 7,500피트까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는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고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한 대의 폭격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정확히 4분 동안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륙 후 경과 시간은 23분이었습니다. 지상 통제소는 문해피 2를 호출했습니다. 그들은 방위 295도에서 접촉을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의 거리는 18마일이었고 고도는 6,000피트였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서쪽으로 선회했습니다. 포터의 레이더는 즉시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포터는 목표물을 포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목표물의 방위는 293도였습니다. 거리는 17마일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렸고 아마도 180노트였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다시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P-61은 가속했습니다. 이 접촉은 더 낮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6,000피트 상공으로 구름층 아래였습니다. 이것은 유관 요격을 의미했습니다. 스미스 소령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레이더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포터가 거리 15마일이라고 외쳤습니다. 포터는 12메일이라고 업데이트했습니다. 포터는 목표물이 남쪽으로 선회하여 함대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는 10마일이었습니다. 스미스는 각도를 줄였습니다. 그는 약간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속도는 320마일/시였습니다. 포터는 8마일, 이어서 6마일, 그리고 4메일을 외쳤습니다. 스미스는 아래의 어둠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스미스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바다에 약간 밝은 배경을 가로지르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쌍발 엔진 폭격기였습니다. 이 폭격기는 첫 번째 폭격기보다 낮고 느리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그것이 미쓰비시 확인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필리핀 상공에서 가장 흔한 일본 폭격기였습니다. 이것은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해군 육상 공격 폭격기였습니다. 폭탄 1톤을 탑재했으. 이 폭격기는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함선에 대한 폭격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는 1000야드였습니다. 스미스는 폭격기를 쫓아 하강했습니다. P-61의 속도는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340, 이어서 360마일/시에 도달했습니다. 거리는 800야드였습니다. 베티는 이제 4,000피트 고도에 있었습니다. 폭탄 창문을 연 채 수평 비행 중이었습니다. 스미스는 6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베티의 후방사수는 갑자기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예광탄이 뒤로 아치형을 그리며 P-61의 200피트 위쪽과 뒤쪽을 지나갔습니다. 사수는 맹목적으로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스미스의 검게 칠해진 항공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400야드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는 폭격기 바로 뒤, 약간 아래쪽에 정렬했습니다. 거리는 300야드였습니다. 스미스가 발사했습니다.
내문이 20mm 기관포가 굉음을 냈습니다. 예광탄이 베티의 동체에 집중되었습니다. 첫 발사탄은 꼬리에 명중했습니다. 다음 연발 사격은 앞으로 이동하며 후방 동체를 꿰뚫고 폭탄창을 지나 날개 뿌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동시다. 베티는 폭발했습니다. 점진적인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이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격기 전체가 노란색과 흰색의 불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래 바다를 사진작가의 플래시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스미스는 갑작스러운 발기에 움찔했습니다. 그의 야간 시야는 몇 초 동안 흐려졌습니다. 스미스는 급상승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P-61을 흔들었습니다. 포터는 중력 가속도가 그를 좌석에 강하게 압박하자 신음했습니다. 포터는 맙소사라고 외쳤습니다. 불덩이는 바다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날개, 엔진, 그리고 동체 등 폭격기의 조각들이 불꽃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스미스는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시야는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보라색 잔상이 그의 시야를 가로질러 춤을 추었습니다. 스미스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포터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미스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내무니 기관포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남아있는 탄약은 포 한 문당 약 140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폭격기 2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시간은 22시 34분이었습니다. 이륙 후 47분이 지났습니다. 스미스는 다시 초계 고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는 8,000피트 상공에서 수평 비행했습니다. 스미스는 3시간 더 비행할 연료가 있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매일 밤 새벽까지 계속 출현했습니다. 더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스미스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지상 관제소에서 문해피2-1을 호출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접촉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방위각은 0.45도였습니다. 거리는 20마일이었습니다. 고도 8,000피트의 세 대의 미확인기가 느슨한 대형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폭격기는 3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행하며 상호 방어를 제공했습니다. 이 임무는 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스미스는 북동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포터는 레이더를 조작했습니다. 포터는 접촉을 보고했습니다. 3개의 목표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위각은 0.43도였습니다. 거리는 19마일이었습니다. 고도는 8,200피트였습니다. 그들은 약 1마일 간격으로 종대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종대 대형은 후방 폭격기가 중앙 폭격기를 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앙 폭격기는 선두 폭격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미스가 뒤에서 공격한다면 3대 모두 그의 총구 섬광을 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3대 모두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스미스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스미스는 선두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벡터를 요청했습니다. 지상 관제소는 스미스에게 왼쪽으로 0.40도로 선회하고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스미스는 스로틀을 최대 연속 출력으로 밀었습니다. P-61은 340마일/시까지 가속했습니다. 포터는 15마일 거리를 보고했습니다. 목표물들은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포터는 거리를 12마일로 갱신했습니다. 포터는 이어서 거리가 10마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스미스가 다른 폭격기들에게 들키지 않고 선두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다면 그는 선회하여 2번째 폭격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 격추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포터는 선두 폭격기가 8마일 거리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의 방위각은 0.42도였습니다. 거리는 8마일이었습니다. 스미스는 9,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는 대형 위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미스는 폭격기 대형의 앞쪽 위에서 선두 폭격기를 향해 급강하할 것이었습니다.
포터는 6마일 이어서 4메일을 외쳤습니다. 포터는 선두 폭격기가 2마일 거리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 10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기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비행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380마일/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스미스가 전투에서 P-61을 비행했던 속도 중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여전히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포터는 1마일 거리를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은 약간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스미스는 접촉했습니다. 세대의 폭격기가 느슨한 종대 대형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폭격기는 가와사키 Ki-48 릴리였습니다. 이것은 쌍발 엔진 경폭격기로 폭격기치고는 빠른 편이었습니다. 최대 약 300마일/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380마일/시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에게는 몇 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800야드였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기체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아래로 당겼습니다. 그는 선두 폭격기를 조준했습니다. 거리는 600야드였습니다. 폭격기는 스미스의 조종석 유리창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거리는 400야드였습니다. 스미스가 발사했습니다. 네모니 기관포가 포효했습니다. 예광탄이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사격은 릴리의 조종석에 명중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번째 사격은 이어서 오른쪽 엔진에 명중했습니다. 스미스는 380마일/시의 속도로 폭격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스미스는 조종석의 앞으로 푹 고개를 숙인 조종사를 얼핏 보았습니다. 스미스는 기체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강하게 당겼습니다. P-61은 삐걱거렸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스미스를 좌석에 강하게 눌렀습니다. 스미스의 뒤에서 릴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기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화재는 엔진 나셀에서 날개로 번졌습니다. 다른 두 대의 폭격기는 흩어졌습니다. 중앙 폭격기는 왼쪽으로 이탈했습니다. 후방 폭격기는 오른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스미스는 중앙 폭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까운 목표물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왼쪽으로 기체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폭격기를 쫓아 급강하했습니다. 또 다른 베티 폭격기는 구름을 향해 맹렬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천후 속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포터는 거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접촉기의 방위각이 275도이고 거리가 3마일이며 목표물이 하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가 접근했습니다. 비행 속도는 360마일/시였습니다. 포터는 목표물이 6000피트 고도에서 구름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거리는 2마일이었습니다. 스미스는 구름층 속으로 하강했습니다. 하얀 안개가 P-61을 에워쌌습니다. 시야는 제로였습니다. 스미스는 계기 비행에 의존했습니다. 포터는 1마일 거리를 외쳤습니다. 방위각은 273도였습니다. 고도는 5800피트였습니다. 스미스는 5500피트 상공에서 구름 아래로 빠져나왔습니다. 목표물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티는 800야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향해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5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베티의 후방 사수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예광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400야드였습니다. 스미스는 3초간 연속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60발이었습니다. 베티의 오른쪽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날개가 접혔습니다. 폭격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하며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것은 400마일/시의 속도로 바다에 충돌했습니다. 거대한 흰색 물보라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대의 폭격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대형에서 이탈했던 세 번째 폭격기는 구름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스미스는 10분 동안 수색했습니다. 포터는 그의 레이더를 360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포터는 목표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다시 8,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는 연료를 확인했습니다. 90분 더 초계 비행할 연료가 충분했습니다. 그치다. 스미스는 네무니 기관포에서 총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약 380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23시 11분이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 24분이 지났습니다. 지상 관제소에서 즉시 문해피2-1을 호출했습니다. 그들은 310도 방위각에 접촉기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리는 25마일이었습니다. 고도 9,000피트에 한 대의 미화 긴기가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북서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접촉은 달랐습니다. 포터는 22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9,000피트의 고고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랐고 최소 280마일 매 시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터는 그것이 폭격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기관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제대로 된 전투를 위한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20마일이었습니다. 방위각은 308도였습니다. 고도는 9,500피트였습니다. 스미스는 10,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는 목표물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기습 공격 위치였습니다. 거리는 18마일로 좁혀졌습니다. 이어서 16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목표물은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속도는 290마일/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12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10마일이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은 일반적으로 야간에 작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카지마 키-84 프랭크는 최근 필리핀 상공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빨랐습니다. 그것은 잘 무장되어 있었고 위험했습니다. 거리는 계속 좁혀졌습니다. 이제 8마일, 이어서 6마일이었습니다. 스미스는 등쪽 터렛을 무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투기라면 추가 화력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리는 4마일로 떨어졌습니다. 목표물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방위각은 32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2마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메일, 그때 그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발 엔진의 저익 전투기였습니다. 그것은 나카지마 키-84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최신이자 가장 빠른 전투기였습니다. 프랭크는 스미스의 고도와 기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조종사는 아마도 레이더로 P-61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또는 조종사가 스미스의 엔진백이 불빛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거리는 600야드였고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스미스의 뒤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전투기 전술이었습니다. 스미스는 더 강하게 오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P-61의 66피트 날개의 폭은 극도로 좁은 선회 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단발 엔진 전투기보다 더 좁았습니다. 프랭크는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회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프랭크의 선회 안쪽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미스는 일본 전투기의 뒤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400야드였습니다. 프랭크는 왼쪽으로 강하게 기체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하강하며 탈출하려 했습니다. 스미스도 뒤따랐습니다.
P-61은 3만 파운드짜리 항공기치고는 놀랍도록 잘 기체를 기울였습니다. 거리는 300야드로 좁혀졌습니다. 프랭크는 8,000피트 고도에서 수평 비행했습니다. 그것은 가속하며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스로틀을 비상 전투 출력으로 밀었습니다. R2800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행 속도는 370마일/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P-61의 최대 속도였습니다. 프랭크의 최대 속도는 388마일/시였습니다. 스미스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250야드로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300야드, 그리고 350야드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400야드로 벌어졌습니다. 스미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했습니다. 그는 5초 동안 긴 연속 사격을 가했습니다. 기관포가 굉음을 냈습니다. 예광탄이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대부분의 탄환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발이 프랭크의 꼬리 부분에 명중했습니다. 일본 전투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동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프랭크는 수직으로 급강하했습니다. 스미스도 뒤따랐습니다. 비행 속도는 400마일/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P-61의 레드 라인을 넘어선 속도였습니다. 기체는 삐걱거렸습니다.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터는 스미스에게 기체를 끌어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스미스가 과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미스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프랭크는 여전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6,000피트 상공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5,000피트였습니다. 그 다음 4,000피트였습니다. 3,500피트에서 프랭크는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지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그의 뒤에서 수평 비행을 했습니다. 거리는 300야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3초간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프랭크의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카울링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전투기는 뒤집힌 채 아래 정글로 추락했습니다. 스미스는 급상승하며 기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시속 300마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 하룻밤에 4대의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모두 확인된 격추였습니다. 시각은 23시 47분으로 이륙한 지 2시간 후였습니다. 스미스는 그 지역을 1시간 더 선회했습니다. 더 이상 적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0시 50분, 연료가 부족해진 스미스는 민도로로 돌았습니다. 그는 0시 12분에 착륙했습니다. 그의 총 비행 시간은 3시간 25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4대를 확실히 격추했습니다. 포터는 레이더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엔진을 껐습니다. 그는 잠시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3시간 반 동안의 엔진 소음과 기관포 사격 후의 고요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비반장이 조종석에 나타났습니다. 반장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스미스는 내려왔습니다. 그는 4대를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비반장은 쳐다보며 숫자 넷을 반복했습니다. 스미스는 4대를 격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0분 이내에 비행장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소령은 단 하룻밤에 4대를 격추했습니다. 정보장교는 스미스와 포터에게 2시간 동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간, 위치, 항공기 유형, 고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용된 전술도 다루었습니다. 스미스가 보고를 마쳤을 때 필리핀의 위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12시간을 잤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조지 케니 장군의 사령부는 이미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캐롤 스미스 소령이 미국의 최고 야간 전투기 에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 7대를 확실히 격추했으며 단 하룻밤에 4대를 격추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누구도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12월 30일부터 민도로에 대한 일본군의 폭격기 공격은 73% 감소했습니다. 일본 육군 항공대는 6시간 만에 4대의 폭격기와 1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손실은 단 한 대의 미국 야간 전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후 해독된 정보감청은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폭격기 승무원들은 민도로 상공 야간 임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필리핀에서 야간 비행에 대한 승무원들의 극심한 거부감을 보고했습니다. 1945년 1월 2일자 한 감청 메시지는 일본 폭격기 부대 지휘관이 마닐라 본부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도로 상공 야간 작전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야간 전투기들이 효과적임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주간 임무만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주간 작전은 수백 대의 미국 P-38과 P-47 전투기들로부터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다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민도로 폭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15일까지 16일 동안이었습니다. 이 기간 민도로 미군 진지에 대한 일본 폭격기 공격은 하룻밤 평균 3.2회였습니다. 12월 30일 이전에는 하룻밤 평균 3.6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이후에는 하룻밤 평균 3.2회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12월 30일 이전, 일본 폭격기들은 미군 함선과 침공 함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들은 고가치 목표물들이었습니다. 12월 30일 이후 그들은 부차적인 목표물들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급고, 도로, 그리고 고립된 진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공 함대가 민도로 비행장 바로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캐롤 스미스 소령이 매일 밤 이륙하던 곳이었습니다. 일본 폭격기 승무원들은 스미스가 그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구역을 피했습니다. 증거는 격추 기록판에 있습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15일까지 스미스의 부대인 418 야간 전투 비행대대는 8대의 일본 항공기를 더 격추했습니다. 이것은 16일 밤 동안 8대를 격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 밤 동안 3대를 격추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격추율은 3배 증가했습니다. 이 전술은 또한 확산되었습니다. 스미스는 418 비행대대의 모든 P-61 조종사에게 자신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적극적인 추격, 목표물 고수, 그리고 접촉 유지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구름을 뚫고 추적하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육안으로 격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2주 이내에 필리핀의 모든 P-61 비행대대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418 야간 전투 비행대대는 전쟁 종료까지 총 18대를 격추했습니다. 421 야간 전투 비행대대는 11대를 격추했습니다. 547 야간 전투 비행대대는 9대를 격추했습니다. 태평양에서 P-61 전투기의 총 격추 대수는 127대에 달했습니다. 그 격추 중 절반 이상이 1944년 12월 29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스미스가 그 기술이 효과적임을 증명한 후였습니다. 일본군 또한 적응했습니다. 1945년 2월까지 필리핀 상공의 일본 폭격기들은 더 큰 편대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대들은 상호 보호를 위해 8대에서 12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대의 P-61 전투기가 공격하면 다른 폭격기들이 흩어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P-61 조종사들은 단순히 여러 각도에서 편대를 공격했습니다. 한 블랙 위도우는 앞에서 공격하고 다른 블랙 위도우는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일본군 편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P-61 전투기들은 그들을 개별적으로 격추했습니다. 1945년 2월 14일 418 비행대대 소속 P-61 2대가 9대의 일본 폭격기 편대를 요격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링가옌만 침공 함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대의 블랙 위도우는 30분 만에 5대의 폭격기를 파괴했습니다. 나머지 4대는 흩어져 폭탄을 바다에 투하했습니다. 그날 밤 단 한 발의 폭탄도 미군 함선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필리핀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1945년 3월 메가더 장군의 참모진은 오키나와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침공 함대는 가미카제 공격에 취약할 것이었습니다. 가미카제는 주간에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폭격기들은 야간에 비행했습니다. 해군은 함대를 위한 P-61 전투기 엄호를 요청했습니다. 메가더는 3개의 P-61 비행대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1945년 5월에 도착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오키나와 상공의 P-61 전투기들은 23대의 일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폭격기였습니다. 이 격추의 대부분은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은 격추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억제 효과였습니다. 오키나와 상공에서 일본 폭격기 손실이 너무 커서 6월까지 일본군 지휘관들은 폭격기를 전면 보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간에 가미카제를 보냈습니다. 이것들은 더 저렴했고 숙련도가 낮은 조종사들을 포함했으며 소모성 항공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미카제는 재래식 전투기에 취약했습니다. 여기에는 P-47, F-6, F 헬캣, 그리고 콜세어 전투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야간 폭격을 포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P-61 전투기들은 방어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주간 위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공포병들은 가미카제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공습으로 인한 미군 사상자는 예측보다 42% 낮았습니다. 이것은 침공 전 정보 추정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습으로 인한 예상 사상자는 8,500명이었습니다. 실제 사상자는 4,900명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3,600명의 미군 생명을 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P-61 전투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P-61 전투기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야간 폭격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방어를 단순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캐롤 스미스 소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944년 12월 29일에 4대의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스미스는 1945년 1월 15일까지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윌리엄 셀러스 대위는 418 야간 전투 비행대대의 지휘를 맡기 위해 민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스미스는 부대 작전 부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투 임무를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총 전투 격추 대수는 7대에 달했습니다. 그중 4대는 하룻밤에 발생했습니다. 3대는 개별 임무에서였습니다. 그는 전공을 인정받아 실버스타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사유는 남서태평양 전역 야간 작전 중 적에 대한 그의 비범한 공중 전투 업적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스미스 소령의 탁월한 기술과 용기가 미군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 하룻밤에 여러 대의 적기를 파괴했습니다. P-61 타임스 웨이스티는 12월 29일부터 스미스의 항공기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48년에 비행대대가 F-82 전투기로 전환한 후 그 P-61은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보급창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지친 상태로 선원되었고 1949년에 클라크 공군 기지에서 해체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항공기는 폐기되었습니다. 그 엔진들은 회수되었습니다.
기체는 해체되어 녹여졌습니다. 타임스. 웨이스틴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미스와 포터의 한 장의 거친 흑백 사진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1945년 1월 2일에 그들이 항공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4대 격추 임무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스미스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포터는 지쳐 보였습니다. 노즈와트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흰색 필기체 글씨로 타임스 웨이스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7개의 작은 일본 국기가 있었습니다. 격추마다 1개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 중 4개는 1945년 1월 1일에 그려졌습니다. 모든 격추는 같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진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국 국립공군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원된 P-61 블랙 위도우 옆에 있습니다. 박물관의 P-61은 타임스 웨이스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항공기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명판은 스미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명판에는 1944년 12월 29일 캐롤 스미스 소령이 4대의 적기를 파괴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상공에서 단 하룻밤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업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조종사에 의한 단일 최대의 야간 공중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명판을 읽기 위해 멈춥니다. 그들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검은색 항공기를 봅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항공기는 14m의 날개폭과 3만 파운드의 중량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4정의 기관포로 무장했습니다. 그것은 3명의 승무원과 SCR-720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목적형 야간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항공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조종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스미스와 포터는 조종사와 레이더 조작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7대를 격추했습니다. 그 격추 중 4대는 하룻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태평양의 야간 전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P-61 전투기가 어둠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폭격기들을 침공 함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미군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공격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날 단 4대의 P-61 블랙 위도우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대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국 국립공군박물관에 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대는 중국 베이징 항공박물관에 있습니다. 중국군이 그것을 1949년에 포획했습니다. 네 번째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주 레딩에 있는 미드 애틀랜틱 항공박물관에서 복원 중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982년부터 그것을 작업해 왔습니다. 복원은 75% 완료되었습니다. 완성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행할 수 있는 P-61이 될 것입니다. 복원팀은 2026년에 처음으로 P-61을 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원본처럼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항공기를 문해피라고 명명할 예정입니다. 이 이름은 418번째 야간 전투. 비행대대의 다른 유명한 P-61 중 하나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항공기는 타임스 웨이스틴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항공기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의 공군 무기학교에서는 야간 전투기 전술을 여전히 가르칩니다. 이 전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사례 연구를 활용합니다. 캐럴 스미스의 1944년 12월 29일 4대 격추 임무는 교육과정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제목은 적극적인 추격 및 목표 확인입니다. 이 교훈은 스미스의 기술을 강조합니다. 이 기술은 목표물과 함께 비행하며 접촉을 끊지 않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기상 악화 속에서 레이더를 사용하여 추적하고 육안으로 격추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즉시 순찰 고도로 복귀했습니다. 현대 F-15 이스트라이크 이글 및 F-35 라이트닝 II 조종사들도 이러한 원칙을 연구합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밤을 지배하도록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스미스의 유산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 조종사가 야간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필리핀 상공에서 다듬어진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전술은 1944년 12월 29일에 개발되었습니다. 4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대의 P-61 블랙 위도우가 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일본군은 한 대의 항공기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항공기 4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조종사, 잠수함 승무원,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 기술, 그리고 혁신으로 전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과 진정한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또는 인도 등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럴 스미스 소령, 필립 포터 중위, 그리고 418번째 야간 전투 비행대 대원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어둠을 미국의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돕고 계십니다.